백만장자의 아기는 일주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가난한 청소부가 와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펜트하우스 47층 유리창 너머로는 비가 실처럼 내리고 있었다. 침실 안은 너무 조용했다. 아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작은 침대 위 유나린 이제 겨우 1살 반이 된 아이는 천장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젖은 속눈썹 아래로 빛을 잃은 눈동자가 텅 빈 공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은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간은 그녀의 어머니 서지은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시각이. 아버지 윤도현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강남 최고 건축회사 대표, 언론이 천재 백만장자라 부르는 남자. 그러나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한 병에 식은 우유와 먹지 않는 아이였다. 그리셔케가 잠베의 상하 장공이네. 그의 목소. 거실로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대리석 바닥 위에 약병들이 흩어져 있었고 냉장고엔 아기가 거부한 수입 이유식들이 줄지어 있었다. 화려했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사랑이 사라진 전시장, 냉각된 기억의 박물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청소, 낙기적의 시작이었다. 카메라는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간다. 젖은 운동화, 바랜 청소복, 그리고 그 속에서 묘하게 반짝이는 눈빛. 그녀. 윤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아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뒤로 들려오는 오르골 소리 망가진 음악 상자에서 단 하나의 음이 반복되며 공기를 메웠다. 왜 아무도 이 아이를 살리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관객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리고 내레이터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진다. 사랑을 잃은 아이는 음식을 거부한다. 그러나 때때로 한 사람의 손끝에서 잃었던 사랑의 향기가 돌아온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문 앞에 박선아가 고개를 들어 집안을 바라본다. 비 내리는 서울의 아침,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새벽은 언제나 번쩍였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어둡고 조용했다. 윤도현의 펜트하우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하늘 위의 집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엔 생명의 기척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리석 바닥 위엔 미세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정교하게 조각된 가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의 전시품 같았다. 집안 어딘가에서 꺼지지 않는 오르골이 한 음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예전엔 아기 할인이 그 소리에 맞춰 손뼉을 치며 웃곤 했다. 이제 그 웃음 대신 단조로운 음 하나가 공기 속을 맴돌며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제주도의 바다, 바람에 머리를 흩날리며 웃던 서지은. 그리고 그녀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기 할인. 사진 속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지금 이 집의 햇살은 차가웠다. 커튼은 늘 닫혀 있었고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의 흔적만 남은 공간이었다. 윤도현은 하루 대부분을 서재에서 보냈다. 설계 도면이 빽빽이 쌓여 있었지만 아무 페이지도 열리지 않았다. 펜 끝은 멈춰 있었고 그 대신 손에는 찬커피가 남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성공한 백만장자라고 불렀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 안에서 그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늘 피로가 그리고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내가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그 말이 입안에서 흩어지길 수 없이 반복했다. 강미영 관리인은 매일같이 집 안을 청소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공기 속 슬픔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할인의 방문 앞에 멈춰 서곤 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먹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단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는 것이 전부였다. 의사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 거대한 집안엔 6개의 방과 3개의 욕실, 그리고 수많은 불빛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밤이면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그 불빛은 저택의 유리창을 스쳐 지나갈 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고 정지되어 있었다.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울릴 듯한 고요함.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또 다른 존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낡은 우산을 쓴 한 청소부 여자가.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이 침묵의 집에 처음으로 아주 작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윤도현은 병원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팔에는 수액 자국이 남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의사들은 말했다. 윤 회장님, 내일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강제 영양 주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관리인 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도 할인이가 아무것도 안 먹었나요?
윤도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천천히 숙였다. 이유를 모르겠대요. 심리상담사도 소아과 전문의도 다 포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리는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어쩐지 알고 있었다. 엄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리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천장을 바라봤다. 젖병이 입가에 닿으면 고개를 돌렸다. 입술은 닫혀 있었고 눈빛은 멀리 떠나 있었다. 밤마다 윤도현은 아이 옆에서 잠들었다. 그의 손엔 식은 우유병이, 눈가엔 젖은 손수건이 있었다. 가끔은 할인이 미세하게 몸을 뒤척였고 그때마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할인아, 아빠야, 괜찮아. 조금만 먹자.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없었다. 이 고층의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였다.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2시 47분에서 멈춰 있었고 오르골의 한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강미영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는 손에 쥔 걸레를 꽉 잡았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강제 주입을 하면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윤도현의 낮은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할인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다. 볼살은 사라지고 눈동자는 커다랗게 보였다. 의사들은 더 이상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마음이 다친 겁니다. 윤도현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서지은이 할인을 품에 안고 있었다. 지은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유리에 번졌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 사이로 들려온 아주 약한 숨소리. 할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엄마,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 순간 이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의사도, 약도, 기도도 닿지 않는 세계. 아무도 몰랐다. 단 한 사람의 손끝에서 이 아이의 세상이 다시 열릴 거라는 걸. 인천 부평의 이른 아침, 좁은 골목길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은 우산 하나, 찢어진 모서리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지만 박선아는 개의치 않았다. 오늘도 서울로 가야 했다. 동생 진우의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만 갔고 일을 쉬는 날은 단 하루도 허락되지 않았다. 전날 밤 늦게 도착한 문자 한 통. 강남 윤 회장님 댁 청소. 오전 9시 도착 바랍니다. 시간 엄수. 윤 회장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선아는 잠시 멈칫했다. 강남, 펜트하우스, 회장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주저할 틈은 없었다. 그녀는 동생의 방창문을 열고 웃으며 말했다. 진우야, 누나 다녀올게. 오늘은 좋은 일 있을지도 몰라. 휠체어에 앉은 동생은 손을 흔들며 작게 대답했다. 조심해요, 누나. 지하철을 3번 갈아탄 끝에 도착한 강남 아파트 단지.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수천억짜리 건물들 사이에서 선아의 노란 우산은 유난히 초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오늘도 잘 버티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현관벨을 눌렀다. 청소 서비스 온 박선아입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아무 말 없이 열렸다. 안쪽에서는 관리인 강미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완벽히 다려진 유니폼, 냉정한 표정. 시간 정확하시네요. 따라오세요. 목소리엔 온기 하나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선아는 숨을 삼켰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빛나는 유리 조명.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엔 묘한 공허함이 감돌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마저 정지된 듯했다. 청소 구역은 1층 거실과 주방, 서재예요. 2층은 출입 금지입니다. 질문은 삼가주세요. 윤 회장님은 소음을 싫어하시거든요. 강미영의 목소리는 명령처럼 단단했다. 네, 알겠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이고 장갑을 꼈다. 걸레를 쥔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진지했다. 거실 구석을 닦던 선아는 작은 곰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귀가 한쪽 떨어져 있었고 그 위엔 아이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그 순간 위층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약해서 환상처럼 느껴질 정도의 울음. 선아는 고개를 들었다. 관리인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아이가 있나?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동자에 짧은 번쩍임이 스쳤다. 계단 위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다. 선아의 손끝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갈랐다.
아이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슬픔, 그리고 그리움. 할인이 관리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선아는 확신했다. 그 아이, 윤 회장의 딸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단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닫았을 뿐이라는 것을. 하루 종일 닫고 문질렀지만 이 집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박선아는 거실 구석을 청소하다가 문득 시선을 멈췄다. 계단 위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2층 복도 끝 작은 발소리가 났다. 2층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강미영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경고는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 다시 들려왔다. 아주 작은 숨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한 아이의 울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선아의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다.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계단의 나무가 발밑에서 살짝 삐걱거렸다. 층계마다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 위를 지나며 선아는 조심스레 속삭였다. 괜찮아. 난 그냥 내가 어떤지 보러 왔어. 2층 복도에는 한 줄의 햇살이 새어 들어와 있었다. 문 하나만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선아는 문을 천천히 밀었다. 그 안은 어린아이의 방이었다. 파스텔톤 벽지, 작은 침대, 인형과 장난감들. 하지만 모든 것이 먼지에 덮여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 손길도 닿지 않은 공간. 침대 위엔 윤아린이 누워 있었다.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커다랗게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아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안녕 하리나.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다. 그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았다. 작은 손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다. 너무나 차가운 손끝이었다. 춥지? 괜찮아. 아저씨도 아니고 무섭게 하지 않아. 선아는 아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거기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환하게 웃는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서지은.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그렇지? 그 순간 할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할인의 시선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 눈동자가 천천히 선아를 향했다. 무표정 속에서 단 한 줄기 빛이 깜빡였다. 선아는 숨을 죽였다. 괜찮아, 울어도 돼. 엄마는 하늘에서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조용히 내뱉은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때 문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강미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2층은 금지라고 했죠. 지금 당장 내려가세요. 선아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떠나기 전 할인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눈빛이 따라왔다. 몇 주, 아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눈 속에 미세한 생기가 스쳤다. 문이 닫히고 복도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박선아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 집의 문이 아닌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는 것을. 그날 저녁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박선아는 주방 한쪽에 서 있었다. 모든 청소를 마쳤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 전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다.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보였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살아있는 따뜻함의 조각이었다. 주방은 크고 반짝였지만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최신식 냉장고와 오븐, 고급스러운 그릇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 안엔 사람 냄새가 없었다. 이 집엔 왜 이렇게 냄새가 없을까? 선아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찬장을 정리하던 중 구석에서 낯익은 봉지를 발견했다. 찹쌀가루. 그 하얀 봉투를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다. 비 오는 날 어머니는 언제나 그걸 꺼내셨다. 아플 땐 따뜻한 떡이 최고야. 마음도 몸도 녹아버리지. 그 말과 함께 퍼지던 고소한 향기,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이 주던 위로. 그 기억이 선아의 손끝을 움직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찹쌀가루를 덜어 그릇에 담았다. 물을 조금 붓고 손으로 반죽을 치댔다. 손바닥에 닿는 따뜻한 질감, 그 속에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다. 엄마, 나 이거 기억해. 눈가가 살짝 젖었다. 기름을 두른 작은 프라이팬을 달구었다. 하얀 반죽을 올리고 살짝 눌렀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선아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어릴 적 낡은 부엌, 창문을 때리던 빗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참기름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자 금빛 향기가 주방을 가득 메웠다. 차가웠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하게 변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떡의 온기를 느꼈다. 그래, 아이도 이 냄새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접시에 떡을 담으며 작게 속삭였다. 하리나, 너도 이런 냄새 좋아하지?
그 말은 마치 어딘가에 닿는 듯했다. 위층 어딘가에서 아주 약한 바스락거림이 들렸다. 아이가 깨어난 걸까? 아니면 단지 바람이 스친 걸까? 하지만 선아는 믿었다. 이 향기가 그 아이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릴 거라고. 비록 작은 한 그릇의 쌀가루로 만든 떡이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기억, 잃어버린 온기, 그리고 사랑의 냄새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떡 위에 작은 소금을 살짝 뿌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주방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리고 그 냄새는 위층으로 아이의 방으로 천천히 퍼져 올라가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고 윤도현의 펜트하우스는 적막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주방 한편 희미한 불빛 아래 박선아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구운 따뜻한 떡 한 접시가 들려 있었다. 그 위에서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선아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2층은 금지. 그 약속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이 아이는 지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숨을 죽인 채로. 아이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유나린이 누워 있었다. 그 눈은 여전히 크고 고요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선아의 발끝이 멈췄다. 안녕, 하리나. 아줌마가 뭘 가져왔어?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접시를 살짝 들어보였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다. 하린의 콧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작은 변화 하나에 선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내 엄마가 해주던 떡이야. 슬플 때, 아플 때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어. 너도 한번 먹어볼래? 그녀는 떡 한 조각을 작게 떼어 조심스레 아이의 입가로 가져갔다.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곧 할인의 머리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눈동자가 선아를 향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입술이 열렸다. 냄새, 좋아. 선아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 생명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맛도 좋아. 한 입만 먹어볼래? 작은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할인의 입이 살짝 열렸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떡 한 조각을 넣었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했다. 유나린의 눈동자에 미세한 빛이 번졌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떨렸다. 그건 미소라 부르기엔 너무 약했지만 이 집에서 오랜만에 피어난 생명의 표정이었다. 맛있지? 선아가 조용히 물었다. 하리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또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더. 그 한 단어가 방안을 채웠다. 강미영이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윤도현의 집에 너무 오랫동안 없었던 따뜻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선아는 접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그래, 많이 먹자.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날 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 집안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다. 아이의 첫 한 입, 그리고 첫 목소리. 다음 날 아침 윤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공기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냄새, 그리고 아주 약한 소리. 그건 주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그가 내려갔을 때 박선아는 이미 떡을 굽고 있었다. 어제 아이가 먹었던 그 떡. 주방 안에는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퍼져 있었고 그 향기 속엔 오랜만에 느껴지는 집의 냄새가 있었다. 선아는 그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규칙을 어긴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어제 처음으로 먹었어요. 윤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민재가, 아니, 할인이가 먹었다고요? 네, 아주 조금이지만 스스로요. 선아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다. 그 말에 윤도현의 마음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를 위해 또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선아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다. 할인이는 혼자 먹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윤도현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그는 아내가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식탁에 앉은 적이 없었다. 음식을 보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러나 선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이들은 밥보다 옆에 앉아주는 사람을 먼저 삼켜요. 그 말에 윤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무렵 주방 식탁에 세 개의 접시가 놓였다.
할인 앞엔 작은 떡 한 조각, 윤도현 앞엔 미지근한 차와 떡 한 개. 그리고 선아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누군가 함께 앉아있는 풍경 이 집에서 처음이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윤도현은 손에 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빠도 먹어요. 할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한마디에 윤도현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선아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천천히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참기름의 향과 따뜻한 쌀의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맛있다, 할인아. 할인은 그 말을 듣자 미소를 지으며 또 한 입 먹었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묘한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아이가 다시 먹기 시작한 것도, 아버지가 다시 밥을 먹은 것도 모두 그 작은 식탁 위에서였다. 그날 밤 관리인 강미영은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난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며칠이 흘렀다. 윤 회장의 저택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한때는 침묵과 냉기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곳엔 작은 소리들이 자주 흘러나왔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떡의 소리, 아이가 웃으며 떠드는 목소리, 그리고 어른들의 조용한 대화. 주방이 살아나고 있었다. 박선아는 아침마다 주방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할인이와 함께 반죽을 만들었다. 이건 엄마가 예전에 만들던 모양이야. 할인이의 작은 손이 찹쌀 반죽을 둥글게 굴렸다. 그 모습에 윤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이 주방이 단 한 번도 웃음을 품지 못했다. 항상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다. 이제는 반대로 조금 어지럽고 조금 지저분했지만 그 안에 사람 냄새가 있었다. 점심 무렵이면 세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할인은 자신이 만든 떡을 자랑하듯 내밀었고 윤도현은 그걸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조금 탔네? 그래도 맛있어요. 할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 대화 하나에 선아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관리인 강미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언제부턴가 그녀의 표정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보였다. 예전엔 늘 긴장과 냉정함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히 흐뭇한 눈빛이었다. 정말 살아났네요, 이 집이.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밤이면 윤도현은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히지 않았다. 그는 주방 불을 끄기 전 잠든 할인의 접시를 정리하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잘 먹었네. 고맙다, 선아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속엔 분명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박선아는 그 말을 들으며 그릇을 닦았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물, 그리고 그 위로 번지는 떡 냄새.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숨쉬고 있어. 할인은 점점 더 밝아졌다. 식탁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주방 바닥을 걸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위층까지 번졌다. 윤도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정의 소리였다. 그날 저녁 할인은 잠들기 전 선아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 내일도 떡 만들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내일은 하트 모양으로 만들자.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윤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높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불빛이 켜진 주방,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있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부엌이 아니라 이 집의 심장이었다. 봄빛이 부드럽게 스며든 어느 오후, 윤도현은 처음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예전엔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낯설었다. 거실 벽의 그림, 식탁 위에 놓인 꽃병, 그리고 주방 한쪽에서 들려오는 할인의 웃음소리. 모든 게 살아있었다. 할인은 선아와 함께 반죽을 굴리고 있었다. 아빠, 이건 하트 모양이에요. 그 말에 윤도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아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정말 예쁘네. 엄마가 보면 좋아하겠어.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랑 같이 먹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윤도현의 마음을 울렸다. 아내가 떠난 뒤 그는 사랑을 물건처럼 생각했다. 좋은 집, 비싼 옷, 최고의 장난감.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함께 있는 시간은 주지 못했다.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 속으로 돌아갔다. 서지은이 아이를 안고 웃던 그날. 도연 씨, 사랑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할인이 웃는 얼굴을 보며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선아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사랑이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란 것을. 그날 밤 윤도현은 서재 대신 할인의 방 앞에 앉았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이 인형을 꼭 쥐고 평화로운 숨결이 들려왔다. 그는 이불을 살짝 덮어주며 속삭였다. 할인아, 이제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말과 함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는 방을 나와 주방불을 껐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손끝엔 여전히 쌀가루의 촉감이 남아 있었다. 그 단순한 반죽 속에 사람의 마음을 되살릴 힘이 숨어 있었다. 잠시 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다. 멀리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지은아, 고마워.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어.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 바람이 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윤도현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저녁, 주방 식탁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여러 개의 떡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윤아린이 처음으로 음식을 먹은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윤도현은 잠시 멈춰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담겨 있었다. 환하게 웃는 딸, 분주히 접시를 정리하는 박선아, 그리고 그들 사이를 채우는 부드러운 웃음소리. 아빠, 촛불 켜요. 할인의 목소리에 윤도현은 작은 양초를 꺼냈다. 불꽃이 켜지는 순간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감쌌다. 그 빛은 단지 불이 아니라 이 집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였다. 할인은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오늘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윤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식탁 위엔 늘 보이지 않는 빈 접시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할인이 매일 준비하는 엄마의 자리였다. 그날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떡 한 조각을 그 접시에 올려놓았다. 엄마도 같이 먹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을 울렸다. 박선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굶주린 아이의 눈빛, 무너진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지금 이 식탁에 깃든 따뜻한 생명력. 그녀는 자신이 단지 청소부로 이 집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가족의 한 조각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윤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군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아 씨,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다. 하리는 눈을 크게 뜨며 손뼉을 쳤다. 정말요? 이모가 우리랑 살아요? 윤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리나. 이모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선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조용히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가진 건 우리에게 없는 것, 진심이에요. 윤도현의 말에 선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할인이 작은 초 앞에서 손을 모았다. 엄마, 우리 이제 완전한 가족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꺼졌다. 그러나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불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다. 윤도현의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저택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곳은 단지 한 가족의 집, 그리고 사랑의 향기가 머무는 공간이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자 따뜻한 빛이 주방을 가득 채웠고, 하리는 웃으며 선아에게 달려가 오늘은 어떤 떡 만들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 목소리에 윤도현은 신문을 덮고 커피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의 하루는 사업 보고서가 아닌 아이의 웃음으로 시작되었다. 박선아는 여전히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제 이 집의 중심이었다. 그녀가 만든 떡 냄새는 마치 집안 전체를 감싸는 평화의 향기 같았다. 그 냄새 속엔 어머니의 사랑, 아이의 순수함, 그리고 회복된 아버지의 미소가 함께 녹아 있었다. 하리는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모, 이 냄새 좋아요. 엄마 냄새 같아요. 선아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 향기로 남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기억하거든. 그녀의 말에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제 안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누는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창밖엔 노을이 번지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다. 하리는 웃으며 말한다. 아빠, 이모랑 우리 매일 같이 먹자. 그럼 엄마도 하늘에서 웃을 거예요. 윤도현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이제 절대 혼자 먹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세 사람의 손이 식탁 위에서 맞닿았다. 촛불이 은은히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 불빛 속엔 슬픔도 고독도 없었다. 오직 사랑의 향기만이 남아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주방 전체를 비춘다. 한때 차가웠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온기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떡 굽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웃음은 마치 하나의 노래 같았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잔잔히 흐른다. 사랑은 언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순간순간 속에서 향기로 남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향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청소부의 인생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기적의 향기를 만들어갑니다.